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대를 앞서는 미래 경영 전략 컴퓨팅 포더 퓨처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기업이 어떻게 시장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내용은요, 94년도에 같은 제목으로 HBR에 실린 이 논문을 갖다 요약한 챕터가 되겠는데, 지금 당시 회사의 모습은 어떠냐, 고객 경영진은 미래 얼마나 고민하나 봤더니 불과 2.4%밖에 고민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해보니 미래에서 이 경쟁력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은 좀 다른 게 필요하더라. 기존에는 일본 기업들이 하도 치고 나오니까 뭔가 포트폴리오 재구축하고 경상비를 다운사이징 좀 줄여라, 또는 프로세스 갖다가 리엔지니어링 해라, 무슨 해머 그런 류들. 그래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뤘었는데 그걸로 부족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산업을 재발명하고 전략을 쇄신해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개 하지 말고 새로운 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답하기 위해서라도 not only A, but also B, 기존의 작아진다, 잘한다도 하면서 더불어서 자기네들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챕터 1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챕터 2와 챕터 3에서는 오늘의 경쟁과 내일의 경쟁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물론 이제 90단의 주입니다만은 사업단의 역량이었으면 앞으로는 기업 역량이다. 무슨 말이냐? 저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가 있었으면은 이 무선 사업부가 무슨 애플이나 누구나 경쟁했었는데, 기업 역량이라 하면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 삼성 안에 있는 삼성 경제연구소, 호텔 신라, 다 삼성 같은 계열사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무선 사업 역량 플러스 삼성 경제연구소의 미래를 읽는 역량, 무슨 기획력, 분석력, 또 호텔 신라의 어떤 친절함, 접점에서 친절한 서비스 다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묶어가지고 그걸 새롭게 기업의 역량으로 가져가는 게 내일의 경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미래 경쟁의 모습은 산업 예측력과 지적 리더십의 경쟁.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 어떻게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된다는 지도를 제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지도를 그렸으면 빨리 글로 가야겠죠. 그런 걸 이동 경로 단축 경쟁을 한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시장 저점을 높인다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이 전략 아키텍처, 그다음에 미래로 이동하는 경로가 미래의 결과에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와서 이 457 챕터에서는 이 산업 예측력과 지적 리더십의 경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산업 예측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타일, 기술 등등 정보를 받고 걷다가 수많은 상상을 하는데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갈망을 집어넣어서 상상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있다, 집을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1인 가구 중요하니까 전부 작은 평수였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왔다, 언택트다. 그러면 집에서 재택근무도 해야죠. 집에서 홈 트레이닝도 해야죠. 집에서 놀기도 해야죠. 그럼 작은 공간에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미래는 어떤 가족 개념이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따로 또 같이, 마치 무슨 과거의 기숙사 비슷한 게 한 공간 내에서 쉐어하우스, 친구 5명이 같이 모여 산다. 근데 그냥 모여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대해서 각각 자기 지분이 있어가지고 집의 소유주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 상상입니다, 상상.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 시절에는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가 하는 예측을 많이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아이의 눈, 다방면에서 봐라,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하고 있죠. 그러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으면은 그에 걸맞는 요 전략 아키텍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전략 아키텍처라는 것은 하이 레벨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어떤 하이 레벨의 청사진이라는 건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그림이 좋은 예가 됩니다. 이게 그 NEC의 유명한 CNC입니다. 컴퓨터 앤 커뮤니케이션, 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정보통신이. 지금 보면 당연하지 않냐?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 이론 나왔던 게 1977년이에요. 이 시절은 컴퓨터? 글쎄, 미국에서나 애플인가 등장하던 그런 시절, 한국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82년도에 포트란 처음 썼거든요. 전화기. 지금이야 아이폰, 갤럭시 있습니다만, 저 때야 집 전화죠. 이게 어떻게 합쳐집니까?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17년에 함으로 해서 앞으로 합쳐질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얘기했던 당시 NEC의 그 고바야시 회장의 해안력,
그게 대단하고 하면서 이러한 그 전략 아키텍처의 맵을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맵은 속성이 자세한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러프하게 큰 그림인 거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높은 사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공유해야 된다. 일종의 비전입니다. 비전. 우리 NEC는 한 방향으로 간다. 미래 CNC니까 그리고 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직원이 공유해야 되고, CNC라는 개념이 77년에는 뛰어납니다만은 지금은 뭐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 핵심 역량이 지금은 아닐 수가 있다. 이것도 같이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전략 아키텍처는 지도다, 맵이다, 뭐 로드맵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어떤 연료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그 다음 챕터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하는데, 하나가 스트레치, 또 하나가 레버리지다라고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스트레치는 문자 그대로 몸을 쫙 뻗는 거지 않습니까? 저 높은 거 잡기 위해서 몸을 쫙 뻗는 것처럼 조금 좀 하이 레벨, 높은 목표를 갖다, 내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지난달에 얘기했던 비핵, 뭐 그것과 좀 비슷한 거죠. 60년대 고마츠는 이 캐터필러를 포위하자는 이런 그 슬로건을 냈었습니다. 이 마루라는 게 원, 둘러싼다는 뜻이고, C가 캐터필러인데요. 이 조그마한 고마츠가 이 거대한 캐터필러를 포위하자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던 거죠. 어쨌든 으쌰으쌰 하면서 이 고마츠는 대민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각고의 노력.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국내 시장을 지켜야 되니까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할 거고, 우리가 코스트를 갖다가 줄이면서도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걸 할 거고, 글로벌은 뭘 할 거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고마츠가 우뚝 설 수 있었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회사 활력화를 외치는 꿈이 스트레치인데, 이러면서 저자들의 그 유명한 용어인 전략적 의도, 이 스트래티지 인텐트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단어 들을 때마다 그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이 떠오릅니다. 이거 막 갈겨 쓴 게 이게 뜻지자에다가 높을 꽃자 써서 이런 발음으로는 고르다시 다카쿠라고 읽는데, 손정희 회장의 사인이에요. 이 사인이 언제 생겼냐면은 57년생인 손정희 회장이 24살 때 후쿠오카를 떠나서 도쿄에 옵니다. 처음 오니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남의 사무실에 한 칸 얻어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그 사무실이 일본 총합연구소였고, 그때 이제 소장님이셨던 그 노다 회장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때 회장님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손군, 자네는 꿈과 뜻의 차이를 아는가? 꿈과 뜻? 모르지만 모른다고 못하니까 둘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면서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이 노자 회장께서 꿈이란 소년 시절에 품는 희미한 기대다. 하지만 뜻은 단단한 결이다. 알겠네, 손군? 꿈으로는 안 된다. 뜻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손정희 회장이 뭔가 느끼죠. 그러면서 사인을 하게 되면서 바로 높은 뜻을 가지고 해서 첫 번째 회사 갖다 세울 때 자기 알바생이 2명 왔다 그러는데, 손 회장이 키가 작으니까 이런 밀감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거죠. 난 앞으로 미래에 우리 회사를 갖다가 두부 한모 두모세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한모 두모센다는 게 뭐냐? 이러고는 이제 두부 한모 두모가 2초, 2초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1조엔, 2조엔 하는 것과 동음 이어입니다. 그러니까 1조엔, 2조엔 세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10조는 20조는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한 230조 하는데 어떻게 이런 혼자서 그런 회사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왔던 그 알바생 2명이 야, 저네 미쳤구나 라고 하고 이틀인가 있다가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 사람이, 손정희 회장이 25년 지난 2006년에 이 꿈이 실현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판매기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고, 전설에 따르게 되면은 이때 저 감귤상자 박스는 요 행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사의 대회실에 잘 보관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죠. 이처럼 이 전략적 의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처음 말씀드렸던 전략 아키텍처 블루프린트가 로드맵, 뇌라 그러면은 이 전략적 의도는 심장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 열정과 비장함이 필요하고, 단순히 나 행복해하는 직업 만족이 아니라 직업 만족을 뛰어넘는 신바람을 창조해서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현실과 미래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불일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갭이 크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갭을 갖다가 무엇을 메꿀 거냐? 이 메꾸는 방법으로 저자들은 요 레버리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골리앗, 그 당시에 전투는 등치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투구, 방어 잘해야 되는데, 똑같은 전략으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 조그만 다윗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기 이제 동네에서는 툭을 줬지만 툭을 던져버리고 돌팔매를 이기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전술의 창의성은 자원의 희소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셌으면 맞짱을 떴겠죠. 택도 없으니까 전술의 창의성, 자원의 희소성, 게임의 규칙 갖다가 바꿨다는 겁니다. 마치 그 북베트남이 미국하고 싸울 때처럼요.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래에는 먼저 도달하되 돈을 더 써보자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5분야의 11가지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나 한번 하나하나 카운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집중인데요. 집중이라 그러면 일단 수렴,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삼성 신경영 때 이제 그림인데 보게 되면 가운데 한 방향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가면 안 되고 다들 모여서 한 방향으로 가는데 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특정한 것에 포커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과 품질 중에서 뭘 고르라게 되면은 품질. 삼성 신경영도 보게 되면 그때 라인 스톱제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품질에 무상이 있으면 바로 스탑 시켰거든요. 그 비용 로스가 무진장 큽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오다가 불량품을 걸어내는 게 훨씬 싼데 삼성 신경영은 우리의 정신이 아니었어요. 스톱하더라도 제대로 된 품질을 만들겠다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그런 품질이 왔던 거죠. 집중, 포커싱인데 그럼 뭐에 포커싱을 하느냐? 타겟팅. 가능한 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에다가 자원을 집중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적으로 뭘 하려고 했을 때 한 방향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하면서 가장 타겟팅을 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예가 이 브리티시 항공의 히드로 공항 도착 라운지죠.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싶었어요. 수많은 게 있겠죠. 무슨 종업원들이 웃는다거나 다양하겠지만 브리티시 항공은 뭘 했냐면은 히드로 공항의 도착 라운지가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야간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공항 라운지에서 샤워도 하고 옷도 제대로 입고 그 다음에 중요한 회의를 가기 전에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딴 데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데들은 뭐 그냥 이런 게 없으니까 충혈된 눈으로 부스스하게 내서 회의하려고 그러니까 좀 비즈니스맨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근데 여기 공항은 뭐 샤워도 해, 옷 입어 그러니까 야, 여기 최고다 하면서 수많은 비즈니스맨들을 갖다가 다 일로 모시던 것들. 이러한 전략이 결국 서비스라는 한 방향인데 그 중에서 뭘로 할 거냐? 포커싱, 뭐가 가장 효과가 크냐? 타겟팅. 이걸 같이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적인데 축적은 결국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마이닝인데 이게 학습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실수를 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걸 자산화하고 또 문제 기술을 가진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포럼을 개최한다거나 뭐 정상급 벤치마킹 한다는 걸 필요로 하고 이래도 안 된다. 안 될 경우에는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바로용인데 무슨 뭐 제휴, 조인트 벤처 다양한 기법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가지고 쓰면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보안에서는 신상품 상상력에 보게 되면 소니 워크맨인데 이게 헤드폰이 쓰면서 테이프 녹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됐거든요. 그러니까 R&D 따로 생산 따로가 아니라 이걸 다 같이 통합해서 뭐가 나올까 하는 이런 사고를 하라는 게 브랜딩이고 실은 내부로 보게 되면은 밸런싱이 나는 R&D는 뛰어난데 제조는 못해. 나는 제조는 뛰어난데 유통을 못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잉 그 기법을 활용해가지고 다 해서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이거를 믹스하라는 게 이 보안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보존에서 세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리사이클링은 제일 가려는 스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최대한 여러 군데에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캐논 같으면은 광학 전문 기술이 있는데 이걸 카메라에 썼으면 카메라 말고 복사기로 쓰고 더 고민하게 되면 검은 장비 더 고민하게 되면 캠코더 다양한 데 활용을 해보고 활용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자기네들 실력은 올라간다는 거고 자기 혼자서 안 될 때에는 자기 연합군을 갖다 형성을 해라. 남들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좋은 인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싸움의 룰이 골리앗이다? 따라가지 마라.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활용을 해보라는 거죠. 데일 같은 경우가 처음에 다이렉트부터 만들었을 때 컴팩은 뛰어들고 싶어도 이미 기존에 자기의 딜러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못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써가지고 적이 못하는 거 그걸 활용해가지고 하라는 게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의 요소를 다 잘 사이클을 돌리게 되면은 빨리빨리 성공 가속화에 이 둘을 갖다가 돌리는 게 중요한 방법이니까 크기엔 5가지 분야, 세분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실제 여러분이 어떤 걸 구사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여기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에서는 요 이동 경로 단축 경쟁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으면서 5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4개 챕터 중에서 2개 챕터가 핵심 역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충 이런 거 한번 알면 되는 거고, 요 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저거에 우리가 포커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휴 만들고 관리하기, 요 내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휴하고 관리 잘해라 그런 거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표준 설정, 디펙트 스탠다드 행사할 수 있겠죠. 기본 얘기인 거고, 핵심은 핵심 역량에 투자하라. 그럼 이제 이 핵심 역량이 뭐냐 정의하게 되면은, 일단 문장으로 보게 되면은 회사가 고객들에게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과 스킬들의 꾸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은 소니라 그러면은 혜택은 휴대성인데 핵심 역량은 좀 작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다. 기술의 조합이다. 페덱스는 혜택은 약속 시간 내 배달인데 핵심 역량은 물류 관리다. 그러니까 소니의 휴대성 덕분에 우리 소비자들은 좋아하는 거고, 페덱스가 약속 시간에 배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좋아하는데 휴대성의 근간은 작게 만드는 그런 역량인 거고, 제 시간 내에 배달하는 것들은 결국 물류 관리다. 이 정도가 되면서 크게 고객 가치와 경쟁적 차별화, 확장 가능성. 이 3단어 갖다가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핵심 역량의 단어가 비슷한 거로 요거보다 조금 더 일반화된 게 브리오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밸류는 주는 가치가 있느냐인데 똑같죠, 고객 가치. 그 다음에 2번째, 3번째가 희소하냐, 모방하기 어려우냐가 앞에서의 차별화 요소인 거고, 그 다음에 조직에 체화되어 있는가가 그리고 앞에서의 확장 가능성.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일반화된 이 브리오 컨셉으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강남에 어느 식당인데 줄이 깁니다. 왜 이 집만 이렇게 줄이 긴가 보게 되면요, 이 집에서는 잘생긴 종업원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해줘요. 조선일보에 났던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잘생긴 종업원들이 하이파이브 해준다는 건 매우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집만 하지 딴 데 안 합니다. 매우 드문 거죠. 그럼 다른 집도 하고 싶지만 현재 다른 집은 현재 종업원들이 이만큼 미남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식당의 핵심 역량이 되는, 쉽게 이해하면 이런 건데,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최종 제품에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안전을 설정한 다음에 구축 배치 방어하는 요 얘기들은 아까 보았던 소니 같으면 축소하고 페레스 같은 물류 관리인데, 우리 건 뭐가 되겠냐? 우리 건설업이면 건설업, 우리 다른 업종 행사, 우리의 불효 관점에서 밸류가 있고 레어하고 좀 카피하기 어려우면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토론을 통해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아젠다를 그려보는 건데, 확대해 보게 되면은 기존의 핵심 역량 가지고 기존의 시장, 그럼 실제 우리 시장인데 그 안에서 내가 요거를 잘 레버리지 해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포지션을 개설할 필요는 없을 거고 찾아보는 거고, 이걸 확장시키는 다른 방법이 화이트 스페이스나 프리미엄 플러스 10이나 매각급 기회가 있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이 구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5년, 10년을 걸리기 때문에 이 경영진이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한번 설정된 이 브리오는 끝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배치할 때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긴급 프로젝트 팀이나 회장님 팀을 해가지고 최고 인재를 끌어모은 다음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핵심역량 보호자를 떠나가지 않도록 잘 대우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들이 이게 주요 내용이 되고, 나머지 2가지도 얘기하는 게 학습에서 이제 시장에서 실험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빨리, 더 싸게 학습을 해라. 빨리 배워라, 이런 거고, 글로벌 브랜드가 유통도 필요하다. 그래서 5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가장 강조가 있는 것은 좀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걸 갖다 내가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이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요 다르게 생각하라는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전략, 조직, 요 3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하고 전략 쪽에서 마이클 포터와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요건 저희가 석 달쯤 후에 포트 2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 마이클 포터 이야기, 아키텍처와 차이, 장기적 야망 헌신은 이제 그 당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뭐 조직의 관점인데 조직의 관점도 이게 기업이냐 사업단이냐 집중하냐 부과냐냐 나눠볼 게 아니라 정반합의 개념을 해가지고 기업적 사업단의 적이 아니라 연계하라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제인간과 무법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죠. 마이클 조단. 복제인간이냐 무법자냐. 복제인간이라 그러면 위에서 시키는 거 그대로 하는 사람이고 무법자라 그러면 내 멋대로 한 사람인데 우리가 테크닉이 뛰어나가지고 시키는 대로만 하진 않습니다만은 감독과는 같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마이클 조단 이러한 사람이 되라는 게 이 저자들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저자들은 결국 이 책은 차별화를 꾀하려고 주장하는 책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경영자 세 가지 관점에서 고객들한테는 대담한 기회를 넘어서는 이걸 통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는 신명나게 만들어서 차별화를 꾀하라. 경영자들한테는 계속 이어질 유산을 만들어서 차별화를 꾀하라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용어들이 우리가 지난달에 공부했던 대단한 길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요 비핵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요. 신명 이런 단어 들어보게 되니까 사교, 사교 같은 집단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 유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락 빌더. 그래서 정말 이 전 세계 대가들은 결국 그 사고에 있어서는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